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지금 S&P 500은 4502에 위치해 있는 상태로 엘리엇 파동을 분석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S&P 500이 여기 7월달부터 여기 밑에 있는 10월달 부분까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관점에서 1, 2, 3, 4, 5를 그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이쪽 기준으로 해서 78.6%에 닿았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 A를 시작으로 해서 A, B, C 해서 피보나치 관점에서 이렇게 61.8%에 도달한 상태로 새로운 방향이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7월부터 10월까지는 5웨이브인 1, 2, 3, 4, 5가 잡혔고 여기 10월 저점을 시작으로는 3웨이브인 A, B, C가 잡혔는데요. 만약 여기서 랠리가 멈추면은 첫 번째 웨이브와 두 번째 웨이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웨이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10월달의 저점이었던 4100을 쉽게 갱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꾸준히 트래킹하는 과정 속에서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만약 S&P 500이 7월달 고점인 여기 4600을 깨버린다면은 이러한 엘리엇 파동을 깨져버리는 것이므로 실제로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옵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CPI의 지표가 낮게 발표됨에 따라서 4400과 4450에 쓰던 콜옵션들은 전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00에 총 집결하게 된 상태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힌 콜월로 여기 4500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콜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대상으로 하방력을 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 되면서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잡힌 수많은 콜옵션들과 풋옵션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는 만큼 내일은 옵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 상태로 거래가 되는 만큼 변동성이 높은 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입니다. 그 다음은 CTA와 S&P 500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차트로 그래도 나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공유를 드립니다. 우선 주황색은 S&P 500이고 초록색은 CTA인데요. CTA라는 것이 모멘텀을 추종하는 매매의 세력인지라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파는 등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S&P 500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만 과거 2022년 9월과 12월 때와 같이 이렇게 괴리감이 큰 폭으로 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었듯이 지금 CTA 흐름과 큰 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둘 중 하나로 S&P 500이 떨어지면서 CTA 흐름과 함께 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CTA가 올라가면서 S&P 500의 흐름에 따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한쪽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의주시에서 바라봐야 하는 지표는 여기 yield 커브로 한 예로 여기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지표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여기 이처럼 S&P 500을 겹쳐서 보시면요. S&P 500과 이렇게 yield 커브의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ield 커브가 인버트 되면서 떨어지면은 S&P 500은 상승을 하고요. yield 커브가 반대로 상승을 하면은 S&P 500은 하락하는 등 서로 상반된 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 있는 10년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서 여기 이 yield 커브가 가파르게 다시 인버트 상태로 인버트된 수치로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S&P 500은 이러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S&P 500이 이렇게 꾸준히 랠리를 펼쳐주려면은 yield 커브가 계속 인버트된 상태로 내려가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10년 국채금리가 하락을 해줘야 하고요.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진다는 bad is good 시나리오에서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bad is good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 2년 국채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준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경제가 쿨다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빨리 오면 올수록 2년 국채금리는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러한 수식에 따라서 yield 커브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인용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마이너스의 수치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고 이 수식에 넣으면은 플러스가 되므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good is good이고 bad is bad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금리가 10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더 빨리 떨어짐에 따라서 여기 yield 커브가 올라가게 되면은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 yield 커브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S&P 500은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yield 커브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크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보잉입니다. 보잉은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희 멤버십 분들과 투자를 한 종목인데요. 주가가 저평가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른 하락과 함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보잉을 왕창 담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의 종목이 바로 보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크로 측면에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밸류에이션으로 저는 어떤 종목이든 비싸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비싸게 산다는 것은 나중에 언제 모를 미래에 주가가 적정주가 혹은 저평가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마음 편하게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평가 종목을 산다면은 주가는 바로 오르진 않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월급을 벌면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이고 그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경쟁사로 나타나기 힘든 구조라면은 주식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평가할 때 최대한 물량을 매집해두고 펀더멘털을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대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잉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봐도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TSI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여준 상태이고 RSI 또한 이렇게 과매수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렇게 갭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만 갭을 채우고 난 뒤에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봐도 보잉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프라이스 OCF는 28.20배로 연평균 성장률을 바라보시면은 53.80%라는 성장률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이런 실적들을 그대로 만족해주만 한다면은 저는 보잉이 아무리 못해도 263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최소 26.30%의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26%가 저평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릇에 따라서 수익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이 늦은 만큼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샵 들어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